경제식 네트워크 경제톡 오늘은 그 민주노총의 촛불 청구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주노총이 이제 탄력근로제 확대 철회, 뭐 광주형 일자리 등등, 뭐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면서 이제 오늘 하루 총파업에 이제 들어갔는데요. 한동안은 뭐 그래도 잘 지내왔지만 최근 민주노총의 요구가 좀 선을 넘었다, 뭐 이런 평을 받으면서 정부도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이 이야기를 오늘 이병태 교수님 그리고 오늘 새로 온 조종환 군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교수님도 시위 때문에 좀 늦게 오신 거죠? 예. 네, 오늘 그 탄력근로제 먼저 이야기부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지금 많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뭐 미국, 일본, 뭐 독일 등 대부분의 이제 선진국들은 탄력근로제를 이제 1년 기준으로 단위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선진국 사례를 감안했을 때도 이런 확대가 필요한데 노동계가 굉장히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진했던 주 52시간과 탄력 근로제로 이어지는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일관성 없는 정책이 이런 문제의 본질이 아니냐 좀 이런 지적도 좀 있거든요. 예, 우선 그 근본적으로 이제 52시간 규제가 우리가 얼마나 무차별한 규제인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그 근로시간 규제가 그 화이트 칼라는 적용이 안 됩니다. 화이트 칼라 이젬션이라고. 그 이젬션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해당 근로자가 얼마 안 되는 거죠. 화이트 칼라가 지금은 대부분이잖아요. 그다음에 영국은 옵트아웃이라 해서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게끔 선택의 폭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은 그 규제를 해도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의 기간 안에서 그 평균이 52시간 이제 그 규제 시간이 하면 되니까 탄력적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3개월로 돼 있죠. 3개월로 돼 있으면 뭐가 문제냐면 계절적 수요가 큰 사업들은 적용을 못 해요. 아이스크림 같은. 예, 뭐 그러니까 여름철 겨울철에 확 는다든지 미국이나 뭐 미국 같으면 이제 곧 땡스기빙인데 땡스기빙에서 크리스마스 사이에 소비자 상품의 매출의 60%가 한 달 안에 다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확 몰리게 된다든지 뭐 이렇게 계절적 수요가 큰 것들은 적용을 못하죠. 사이클이 좀 큰 거는요. 그다음에 이제 이 탄력 근무제의 예외 업종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이번 규제 전에는 30개 업종이었는데 그걸 5개로 줄여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업종들이 예외냐면 이 시간 규제를 하기 어려운 게 어떤 거냐면 사전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측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되게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게 그렇거든요. 그쵸. 하다 보면 막 변경 사항이 나오잖아요. 프로젝트 떨어지면 예, 그리고 변경 사항 때문에 또는 어떤 때는 뭐 에러가 난 걸 못 찾아서 또는 사고가 건설 현장도 그 날씨 같은 거 만약에 태풍이 오고 이러면 모든 게 중단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가 사전에 계획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측이 어렵고 돌발 상태가 많고 이런 것들한테는 예외 업종으로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다 없애버리고 아주 소수로 남겨놓으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아주 아우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거 법을 만들 때는 이 심각한 고려 없이 만들어 놓고 최저임금 올린 거하고 이거하고 겹쳐져 가지고 아우성이 나니까 6개월 유예하면서 탄력근무제를 개선하겠다. 이런 입장이 발표됐던 거예요. 이미. 예, 발표된 건데 김동연 부총리가 말만 해놓고 6개월이 다 끝났는데 7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12월 말이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여태 국회 정치권은 이걸 바꾸겠다라고 하는 논의마저도 지금은 사실은 정부가 불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법은 52시간제로 적용하기로 돼 있는데 단속을 안 한다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집행을 안 하는 눈 감아줄게. 눈 감아주고 있는 아주 이상한 형태로 6개월이 거의 다겠는데 이걸 한 게 없는 거죠.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정부가 지금 파업 중이다. 정치권이. 파업이네요. 파업이고 태업이죠. 그죠? 그래서 정말 그런데 뭐 이제서 이제 그 6개월 다 돼가니까 또 노조나 민노총이나 뭐 이런 데서 크게 문제를 삼고 나와서 이거 하면 계약이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맡고 있는 고용 환경 노동인가요?
그 환노위, 네네. 환경노동위원회가 거기에 전부 저 국회의원들이 저기 노동운동하던 사람들로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법이라는 것이 사실 만들 때 굉장히 신중하게 좀 만들어줘야 되고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만들면 잘 지켜져야 되는 이런 프로세스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뭐 물론 다른 경우도 요즘에 이제 비슷한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만 일단 뚱뚱하고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이제 대책을 찾는 식으로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만들어지면요 어떤 계층의 기득권이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민노총은 이게 이미 기득권으로 보는 거죠. 밥이 돼 있는데 그걸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냐. 그러니까 만들기 전에 신중하게 만들었으면 기득권이 아닌데 이게 기득권화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 정부가 과연 노조 측을 억누를 만한 정치력이 있는지 뭐 신문에는 계속 뭐 민노총하고 요새 대결하는 거를 신문들이 이렇게 부추기고 뭐 그러는데 정말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의지가 있는지 혹은 능력이 있는지 좀 예. 굉장히 의심스러운 좀 부분이 있네요. 그 오늘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가운데 이제 경사노위가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이제 출범한다고 하는데 노사정의가 예전에 있었고 그 동안에 이런 위원회들이 특히 이제 노동 관련한 위원회들이 과연 제 역할을 한 적이 있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있고. 또 하나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지난 20일 날 발표한 경사노위가 20일 날 발표한 내용을 보면 공익위원 합의안에서 노동계의 요구가 너무 이제 과도하게 좀 수용된 부분이 있지 않나. 예를 들어 뭐 해직자나 소방관, 고위공무원 노조 가입 가능 뭐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이미 굉장히 노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울어진 좀 운동장인데 너무 점점 더 기울어진 쪽으로 이제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한쪽에 힘을 너무 실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게 최저임금위원회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예, 사측 대표, 노측 대표, 공익위원 공익위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위원장서부터 공익위원들이 다 노측 대표예요. 노측이죠. 그래서 정부하고 뜻을 같이 하는 좌파 진보주의를 맹신하는 사람들만 다 공익위원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이게 공익위원 아니죠. 그냥 애초에 이거는 저 사측한테는 완전히 기울어진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측이 거부했어야 돼요. 이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지금 정부에서는 거부하는 게 맞아요. 이게 이 공익위원 구성을 보고 근데 이제 이 사측이라고 돼 있는 게 지금 다 경총, 뭐 전경련, 뭐 쭉 이렇게 경제단체장에 상근 부회장 뭐 이런 분들이 전무 이런 분들이 사측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사측도 아니에요. 그게 어렵죠. 그분들 다 전직 관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최저임금이 좀 올라가고 뭐 저거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 이익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사업하는 분이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그러면 경총을 장악하고 다 장악하고 있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특히 이번 정부는 이게 다 전임 정부들은 사측과 노측이 대립하는 거를 중간에서 그야말로 국가 경제 전체를 봐서 공익의 입장에서 중재를 하고 대안을 내고 이러게 되는데 뭐 노측보다 더 노측인 공익위원들이기 때문에 이거 해보나 마나 지금 이게 이제 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를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건 사회적 대타협이 아니고 정권이 자기네한테 편한 정권이 좋아하는 쪽에를 위해서 만든 아주 기울어진 위원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사실은 이제 뭐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각종 위원회 민주노총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제 이 위원회 권위가 서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정부가 우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경영계 쪽에서 좀 빠지는 게 차라리 맞지 않나 좀 이런 좀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측 대표들은 그런 용기가 없죠. 거수기 역할에 그칠 걸 알지만. 그러니까 노측은 툭하면 장애로 나가고 버티고. 네. 수를 가지고 표를 가지고 정치를 압박을 하는데 협상력을 사측 대표들은 지금 정부를 압박할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불리한 조건에도 가고 특히 이제 공익위원 최저임금위원회 뭐 지난번에 이 난리 났는데 10% 다시 올릴 때도 똑같았죠. 이 막
전에 없던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10% 올리게 하는 뭐 협상했을 거에 뭐 해가지고 온갖 구실을 붙여가지고 그리고 그 전에는 중위권 소득으로 했었는데 평균 소득 대비로 바꾸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것들이 노측이 요구하는 거를 합리화해주는 논리도 개발을 이들이 해주고 그러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공공 부분 비정규직화를 사실은 정부가 밀어붙이면서 민주노총 가입자 수가 굉장히 이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힘세고 또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이 노조원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노동조합의 목적이 원래 노조원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이익이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노조 가입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낮은 나라예요. 굉장히 낮죠. 네, 굉장히 낮은데 한 자릿수니까. 재미있는 거는 대기업에 다 편중돼 있어요. 대기업 공공 부분. 예, 공공 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기업하고 공공 부분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급여가 높고 좋은 직장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노조가 다른 나라에서는 반대잖아요. 이게 그 대기업들은 급여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노조가 없어요. 굳이 있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노조가 있으면 더 손해라는 걸 아는 산업이 많거든요. 네. 예, 그래서 거꾸로 이제 그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지금 대기업의 정규직은 우리 사회에서 뭐 약자 중간도 아니고 아주 강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얘기가 되는 그 제조업들 같은데 평균 연봉이 뭐 1억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가계 평균 소득이 한 3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월. 예, 월. 그러니까 연간 4천만 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가구 소득이. 예. 그런데 한 사람이 1억 이상 받는 소득은 되게 높은 건데 그 대기업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뭐 현대 자동차 가 1억이 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 노조는 약자를 대변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아주 왜곡돼 있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집단적으로 강한 세력들이 노조화돼 있고 약자들은 노조에서 저걸 보호를 못 받고 있고 거꾸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점점점 이제 사실 요번에 철도청 서울교통공사의 노조의 안팎에 의한 세습, 네, 고용 세습이 세습. 문제가 됐지만 사실 이 강성 노조가 있는 기업의 일반 사기업에는 오래전부터 네, 있었거든요. 계속 논란이 됐었죠. 예, 논란이 있고 그래서 그만큼 이쪽이 바게닝 파워가 많은데 그런데 이제 이쪽이 점점 새가 불러진다는 거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늘 문제가 되는 노동시장의 이중화, 분절화라고 이제 대기업하고 공공 부분이 월등히 소득이 높고 직업이 안정적이고 반대쪽은 훨씬 열악한데 이걸 강화시켜 주는 거죠.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경을 나왔는데 군 생활을 저는 굉장히 많이 익숙하게 많이 봤던 분들이거든요. 민주노총 분들을 사실 아침마다 7시마다 오전 7시마다 항상 이제 봤던 분들인데 네. 그때도 이제 늘 그분들이 항상 자기들 노동조합 사람들한테만 일을 주라고 계속 그런 파업을 이제 저희가 집회 현장에 근무를 나갔었는데 저는 굉장히 그걸 보면서 박탈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자리든 자기들이 다 차지해놓고 청년들한테는 더욱더 기득권을 공고하게 하면서 사다리를 걷어채우는 입장인데 이제 그런 집단 이기주의적인 행태는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런 게 많습니다. 사실 007 시리즈 보면 제임스 본드가 이제 살인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번 정부에서 민주노총을 보면 정말 어떤 비슷한 무슨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과격하게 좀 나오는 좀 모습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면 대검찰청 불법 점거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이제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지키기라고 해야 되나요? 비조합원에 대한 일감을 주지 않도록 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 공정이나 검찰, 노동부 다른 사건들하고 다르게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확실히 조금 좀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움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정부에서 민주노총의 불법 행위가 좀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되고
우리가 좀 받아들여 이미 인정을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것도 좀 저희가 고민이 되는 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됐어요. 이게 소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노조는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보장되는 사측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 파업에 이제, 대한 파업에서 파업 시에 대체 인력을 투입할 인력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고 이들이 불법적인 점거 농성을 해도 뭐 기물 파괴를 하든 점물 노릇을 하든 처벌받지 않는 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것도 기득권처럼 돼버린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파업 중에 그 작업장에 들어가면 대관 구속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노동계약을 정지시키면 남의 사업장에 들어갈 권리가 없어지는 거죠. 일하러 원래 들어가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파업이 원래 워크아웃이니까 이제 그거는 일하는 데서 노동계약을 나가는 순간적으로 정지시키는 거거든요. 법률적으로는. 자기 원래 노동계약이라는 게 내가 월급 받는 대신 일을 하겠다는 서로 간의 의무를 지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일하겠다는 의무를 안 지었으니까 돈도 뭐 안 받아야 되고 그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순간적으로 다 정지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노동자기보다는 종업원으로서의 권리. 그래서 근데 이건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왔고 역대 정부가 한 번도 제대로 못 다스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에서 유럽병을 고치고 이런 그 영국병 고친다 그러고 미국병 고칠 때 레이건이나 대처가 했을 때 당차다고 했던 게 다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이 불법적인 노조 파업을 단호하게 처벌을 해서 법과 원칙대로. 원가 원칙대로 적용을 함으로써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번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역사에 아주 뿌리 깊게 있는 고질병이고 우리 사회 우리 나라가 경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또 이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취업 기회를 주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도 인력 교류가 일어나고 뭐 이렇게 되려면 이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이거야말로 정말 적폐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적폐입니다. 그리고 우리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저 국회에서 민간 부분의 고용세습 그 하태경 의원이 폭로했었잖아요. 네. 거기 보면 보통 젊은이는 4순위라는 거 아니에요. 민노총의 직원이 1순위고 보통 4순위니까 우리나라에서 4순위는 기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오늘 민주노총의 청구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직 뭐 다 돌아오지 않아서 아직 저희가 좀 부담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공지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12월 4일 화요일에 저녁 7시에 저희 경제식 네트워크 송년회 밤이 진행됩니다. 저희 이제 유튜브나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 하단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 행사 관련한 URL을 공지를 좀 같이 해놓을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저희 후원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좀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정환 군이 함께 지금 열심히 크루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모임 송년회 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